아반야바라밀다 심경반자대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곧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이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향 미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담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진열도도 없으며 지혜도 얻음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다주를 말하리라.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네, 지금 방금 소개받은 다르마 칼레지 이석수입니다. 어쨌든 좋은 인연을 맺어주신 또 우리 남근 학장님 고맙습니다. 1학기 때도 요청하셨었는데 수업 때문에 사실은 여러모로 곤란해서 이제 또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좋은 인연이 될 수 있도록 힘써줘서 고맙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정각원에 대한 인연은 뭐 여러분들 그러시겠지만은 제가 1984년도에 동국대 철학과에 입학하면서 학부 때 굉장히 즐거웠던 기억은 정각원이 지금 바뀌었지만요, 사실 뒤쪽에 약간의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 공간에서 특히 여름 방학 때는 오수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좁은 공간이 있어서 아마 제가 4월달이죠, 수요법회 때 아마 이 김후곤 고검장이 아마 제가 법회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친구와 같이 이 사실은 이 정각원을 찾으면서도 뒤쪽에서 오수를 즐겼던 죄송한 이야기지만서 정말 그래서 그런 정감이 오면서 이 대학생활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한 20여 년 채 안 됐지만 늦게 제가 또 결혼하면서 정각원에서 했습니다. 사실은 정각원에서 결혼했고요. 그리고 한 20여 년 좀 지나니까 이 남근 학장님께 또 인연을 맺어주시려고 정각원에서 또 이렇게 법회를 할 수 있게끔 정말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마 여러 소중한 인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그 이야기 드릴 부분은 인공지능과 석가의 자비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책 제목입니다. 제가 2년 전 그 대한불교진흥원에서
응모한 부분이 선정이 됐어요, 젖을. 그래서 한 1년 정도 작년 고민하다가 작년 후반부터 사실은 책을 쓰기 시작해서 올 아마 9월 달쯤은 이제 출판이 될 것 같은데요. 뭐 이런 과정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많은 인연에 의해서 이 전개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최고 상황들은 인공지능 시대라고 하지만은 사실 인공지능에 대한 그 공부에 대한 부분들이 줬던 사실은 4, 5년 정도 굉장히 그 초보적인 지식으로 사실 공부를 했었습니다. 아마 그런 인연을 또 맺어준 이 문과대 교수님도 계셨고요. 그다음 그런 부분들이 학습을 하면서 사실은 인공지능과 한 5년 전에 그 연계를 맺었었고 아마 그런 부분들이 또 한편으로 이런 이 인공지능에 대한 그 가능성들을 열어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은 뭐 책 소개 겸해서 사실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과 석가의 자비 그리고 끝으로는 이 미래 수업의 학습 환경입니다. 사실은 이 미래 수업의 학습 환경은 제가 사실은 올 2월 말에 한국연구재단에 그 중견 연구를 제출을 하려고 하다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것은 내년에 다시 한번 시도를 할까 생각을 하고 아마 이 부분들은 또 많은 관심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최근의 상황들은 뭐 다 아시다시피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 자동차와 연결된 특히 챗GPT와 연결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이 관심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계와 인간 그리고 또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들의 이 삼박자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알아가는 과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 고통도 따르지만은 결국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흔히 표현하는 무명을 벗어난 아마 그런 소중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상황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이 관련해 제가 주 전공은 아니지만은 곁에 들었던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한번 전해드릴까 생각을 합니다. 뭐 이 부분은 특히 사실은 뭐 이 기계와 함께 이와 같은 부분들의 핵심적인 요소를 사실은 시동을 걸었던 그런 사람이죠. 제프 린턴이라든가 뭐 많이 아시고 다들 아시죠. 일론 머스크 또 샘 알트만도 마찬가지고 이 두 사람 같은 경우 사실은 실리와 그리고 안전에 대한 부분에 갈등 속에서 결국 결별을 했지만서도 각각의 역할로는 굉장히 소중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알트만도 그렇고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고 실패를 거듭하면서 여러 이 우주선을 2번이나 실패했지만서도 뭐 그 상황들은 지속된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인간의 어떤 무한한 도전에 대한 부분들의 시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인간에 대한 면모를 살피려고 하는 알트만에 대한 부분들 어떤 갈등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 인간의 한계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또한 듭니다. 편리성의 레리 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어찌 보면은 이 인공지능 자체가 큰 틀에서 본다면은 편리성과 대량화라고 하는 것이 아마 두 가지 큰 목적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 아마 이 페이지 같은 경우에 편리성에 대한 부분들에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두 패턴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상황들을 일명 인공지능 시대라고 할 이 트렌드에 대한 부분들 얼만큼 우리가 부합할 것인가. 비록 정각원에 앉아 있지만은 모든 상황에 대한 부분들 소식을 여러분 손에 쥐고 계시는 핸드폰에서 전달받을 수 있다라고 이 시대적 상황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 이 전통과 현대의 상황들 어떻게 아우를 것인가 이 부분도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여러분 지금 이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게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이 기계가 출시된 지가 혹시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또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요즘에 하도 핸드폰을 많이 쓰니까 핸드폰 열 시키는 거 쿨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신데요. 사실은 이게 3년 전에 중국에서 출시된 상용은 안 됐습니다. 제품은 안 됐지만 제품화 시켜서 나온 핸드폰이 아니라 드론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작은 부분의 이 드론이 아마 위력이 어마어마할 것 같으니까 상용화를 못 시킨 거 3년 뒤랐는데도 지금 묵묵부답을 있는 거 보면 저는 사실 이거 보고 굉장히 놀랐거든요. 이게 아마 예전에 이병헌이 출연했던 영화에 잠시 그런 패턴이 나왔었는데요. 결국 이것이 상용화됐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그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반향이 클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뭐 드론 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할 것 같아가지고 뭐 잠시 후에 이야기 또 드리겠고, 최근 상황 작년 후반부에 이제는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인공동물을 통한 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것이 일본 오사카의 또 이 호텔입니다. 사실은 제가 일부러 동그라미 쳐놓은 것은 그래서 아마 그 헨나 호텔에서 이상한 뭐 별난 호텔 이런 명칭을 갖고 있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공룡이 있습니다. 공룡이 사람을 접대하는 말때 응대하는 이 상황에 대한 부분들이 최근 상황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도 사실 이것을 유튜브에서만 확인했었는데요. 사실 이 상황을 보고서 굉장히 쇼킹했습니다. 결국 많은 변화가 있고, 역시 반도체가 기술이 한국에 뒤진다고 하지만은 또 한편의 트렌드는 일본이 빠르다라고 하는 생각들 같습니다. 뭐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기저의 기술이 한국이 굉장히 발전했지만서도 외적인 어떤 그런 패턴에 대한 부분도 또한 일본 또한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도 한번 가져봅니다. 제가 최근 한 5년 전부터 진행했던 이 강좌가 4차 산업혁명과 드론 디자인. 사실 이 부분은 코로나 시작되면서 처음 시작을 해서 그 3년 넘게는 혼자 원맨쇼 하다시피 사실은 빈 강의에서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레트로 동아시아의 건축 공간과 신화는 제가 2017년도에 연구재단에서 그 공동지원 그 선정이 돼가지고 음, 동아시아 세섬의 신화와 그리고 건축 공간의 상관성에 대한 부분들로 진행하면서 제주도 그리고 오키나와 타이완 이 세 섬에 대한 부분들을 연구하는 과정에 이런 하나의 그 강좌 제목을 사실은 잡아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제출했었는데 다행히 학교에서 선정해 주셔서 지금 이 강좌 또한 지속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 이 강좌는 사실은 그 학생들에게 있어서의 뭐 많은 인기보다는 뭐 지속적인 인기가 있고, 이번 그 여름 같은 경우에는 그 경기 이름대학이라고 있거든요. 학생들 이전에 꿈의 대학이라고 썼는데 이제 바뀌었어요. 그래서 고등학생 상대로 해서 강좌 제목을 조금 바꿔서 탐나와 오키나와의 건축 문화 답사 이렇게 했더니만 고향하고 그리고 파주인가 그쪽에 두 곳에서 또 이 선정이 돼가지고 또 특강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뭐 사람 나름이겠지만서도 역시 반응에 대한 부분들은 다양하게 또 잠깐의 어떤 제목이 바뀐 상황에서도 다양한 상황이 온다라고 하는 기회가 온다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AI 사람 혐오는 작년에 선정이 돼가지고요 진행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이 강좌에 대한 부분들을 뭐 잠시 후에 소개드리겠지만서도 여러 우여곡절을 사실 겪었으면서도 다시 한번 어쨌든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우리가 일깨워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제안을 했었는데 마침 선정이 돼서 지금 어쨌든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마지막 인공지능과 석가의 자비는 뭐 올 9월에 이제 출간이 될 터인데요. 뭐 이 또한 어쨌든 한번 우리가 독립학교이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좀 더 제가 사실 인공지능 관련된 책을 쓰면서 그 전에 썼던 책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싶어서 이번 인공지능과 석가의 자비는 어쨌든 쉽게 일반 그 사람들에게 또 적용되고 또 학생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이 내용으로 좀 선정을 하다 보니까 어쨌든 조금 주목받을 그런 어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거는 2년 전인가요? 3년 전인가 교수면 사실 처음 이제 드론 가지고선 이 현장 라이브 강의 다녔거든요. 2020년부터 한 학기에 4번씩 다녔으니까 1년에 8번은 사실 한 달에 한 번씩 갔었습니다. 뭐 그러한 무모한 짓을 많이 했었는데 뭐 그런 어떤 상황에서 어쨌든 뭐 이 편집 그 장이 와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부분, 사실 이 강좌는 4차 산업혁명과 드론 디자인하고 레트로 동아시아의 건축 공간과 신화를 사실은 제주도 그 당시에는 어쨌든 외국을 못 나가니까 제주도를 현장 라이브 강의를 진행하면서 했던 그 일례에 대한 부분들을 기사로 실어주셨고, 그리고 이 기사를 보고선 SBS에서 이제 취재를 해서 이게 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한번 또 텔레비 방영도 되고 뭐 잠시 지나간 이야기 뿐입니다. 사실은 이런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아니라 역시 뭐 여러 많은 매체라고 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또 확인하고 또 그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저 또한 지금까지 다양하게 한번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앞서 얘기 드렸듯이 드론 자체가
사실은 궁금하기도 하고 수업 받는 학생들은 어쨌든 굉장히 즐거워하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 갖고 왔어요. 지금 보시면은 제 손바닥이 좀 작은데도 굉장히 작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걸 호주머니 넣는다고 생각하면 뭐 어쨌든 앞서 했던 핸드폰보다 더 실질적인 거죠. 보시다시피 날개를 이렇게 펴면은 지금 최신 버전이 4까지 나왔는데 제가 19년도 샀으니까 뭐 4년 넘었어. 이 정도 되거든요. 최신 버전도 사실 동일합니다. 크기는 더 좋아졌고요. 사실 그래서 이 드론 자체라고 하는 게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뭐 무기로 쓰면 굉장히 위험한 거고 레저로 쓰면 정말 다각도로 지금의 그 MZ 세대들이 또 알파 세대들이 좀 더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문과 있고 상관없이 드론에 대한 부분들의 작동법과 컨텐츠를 알게 되면 분명 남보다 앞설 수 있는 리더십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늘 드립니다. 이게 2022년도에 사실 인공지능과 제자백과의 사랑은 뭐 특히 제가 문과이지만은 이 AI 그 공부를 한 1년 반, 2년 정도 한 것 같아요. 제 의지와 상관없이 타카 교수님이 계속 저를 들으라고 요청을 해서, 심지어는 그 교수님하고 저하고 두 사람만 들은 적도 꽤 많습니다. 그렇게 뭐 불모지에서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책을 또 쓸 수 있게 되고, 사실은 이 책은 어떤 면에는 굉장히 어려워서 개인적으로 실패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AI 사랑 혐오라고 한 강좌는 굉장히 많이 풀어서 사실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반성도 사실 많이 했습니다. 너무 이 학적인 패턴으로 너무 가다 보니까. 그렇다고 사실 제가 뭐 인공지능을 전문적으로 전공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공대 교수님들은 굉장히 정말 이 헛웃음을 치시겠지만서도 어쨌든 인문학 쪽에서는 이 패턴으로 이슈됐던 사람이 저밖에 없으니까, 저 또한 그런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사실 집중해야지만이 한국에 있어서의 인문학과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 단순한 말이 아니라 좀 더 실질적인 부분들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총체적으로 AI 패턴 속에서 어떤 개인, 인류 이 부분과 이 공동체 감각이 서로 상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바로 이런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조금 더 인공지능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 겁먹을 것이 아니라 늘 우리 곁에 있음에 대한 부분. 사실 그렇죠. 뭐 우리가 핸드폰 손에 쥐고도 무서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없으면 불안해도 떨어지지 거꾸로, 그렇죠. 아마 잃어버리면 더 불안할 터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우리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제가 그 인공지능과 석가의 자비에 대한 부분들의 목차입니다. 목차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릴 수 없고 한 두 개 정도 짧게 설명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 남들과 같이 하기 싫어서 이 장에 대한 부분들은 적장, 멸장, 보장, 궁장, 우리가 뭐 늘 외치고 있는 정멸부궁에서 각 장을 매겼습니다. 그래서 적에 대한 의미는 주로 의식에 대한 부분들로 이렇게 해서 보시다시피 한 5개만 썼습니다. 보통 한 장에 좀 18개 정도씩 그 짧게 토픽식으로 사실 글을 썼어요. 그래서 앞서 소개시켜드렸던 인공지능과 제자백과의 사랑이 좀 어려웠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써야 학생들에게 다가설 수 있겠다 싶어서 좀 더 토픽식으로 쓰면서 여러 분들께 검토도 사실 받았거든요. 피드백도 받았었는데 역시 기존에 썼던 책보다는 많이 쉬워졌다라고 해서 어쨌든 마음의 부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책을 출간하면 늘 후회가 남겠지만은 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다 싶고, 멸장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습니다. AI는 먼저 말하지 않는다부터 해서 부타의 처방전, 킬링 곡선, 그리고 부모의 부모가 되고 자식의 자장을, 이 멸에 대한 의미는 윤리적인 의미에 대한 부분 주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멸부궁은 제 나름대로 해석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어찌 보면은 이 불교 또 스님도 또 불교 전공하신 분들은 아니야라고 하시더라도 어쨌든 제 나름대로 이렇게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담았습니다. 보는 진화와 진보에 대한 이 패턴으로 그 내용을 담아서 뭐 불교 3.0부터 해서 9개의 점과 4개의 식선에 대한 부분들, 아마 이 부분들은 뭐 제목을 여러분 보시다시피 아마 많이들 인지 테스트 할 적에 많이들 했던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너무 좁게 보는 게 아니라 크게 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던 우리 스스로에 대한 부분들, 아마 이 부분들은 뭐 석가모니가 어마어마하게 늘 이야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목해 볼 수 있는 것과 접목시켰던 것이고, 네, 석가의 실과 핵, 우리가 이전엔 뭐 이 핵
개인화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사실은 핵가족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최근에 바뀌어서 핵개인화 이런 패턴으로 가고 있고 거기에 좀 더 한번 주목해 보고자 싶어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마지막 궁에 대한 의미는 사실은 이 공간에 대한 얘기입니다. 공간. 그래서 석가의 자비는 없다. 어쩌면 굉장히 실망할 수 있겠지만 결국 인간 스스로가 깨우침을 갖기 위한 그런 시도의 일환이었고 석가모니가 있는 게 아니라 결국 인간이 스스로 서야 됨에 대한 부분들을 스스로가 의식하지 않고 깨닫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 그리고 현실 공간에 있다라고 하는 여기에 좀 더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던 것이고 심리 건축과 붓다부터 해서 이 부분들 아마 그래서 한 칸을 비워야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아마 어린 시절에 우리가 보통 네모난 그 플라스틱 그 조각 맞히는 것 뭐 1, 2, 3, 4, 뭐 ABCD 아마 그런 것에 한 칸이 비어 있지 않으면 제대로 움직이지 않잖아요. 뭐 그런 부분처럼 결국 비어 있음에 대한 이 지혜에 대한 부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했습니다. 뭐 각 장마다 한 18개 정도의 토픽으로 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7, 8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마음에 드는 것은 읽어보실 터이고 마음에 안 드는 바로 책장을 넘기시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1장에 있는 그 제목 중에 하나 긴자의 보살입니다. 사실 긴자의 보살에 대한 내용은 말처럼 도쿄의 긴자입니다. 이 긴자의 보살이라고 하는 제가 그 명칭을 붙였던 이유는 사실 유튜브를 유연히 보다가 이 긴자는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번화가이고 뭐 쇼핑이나 또 요식업 쪽에 많이 이름이 날려져 있는 곳인데 고급적인 그 요식업을 하는 그 여자 사장이셨는데 그분의 활동을 보면서 굉장히 좀 쇼킹했었어요. 사실은 올 초죠. 그 일본 그 노도반도의 그 지진 나가 1월 1일 날 그 상황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사실 우리가 뭐 지진 났다면 일본은 늘 지진이라고 생각하지 말지만은 이 시대적으로 여기 일본에 계신 분도 뭐 유학하셨던 남군 학장님도 그렇고 임경균 교수님도 그러실 겁니다. 그래서 이 지진을 아마 경험하게 되면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실제로 저도 그렇게 잠깐 한 1년 정도 경험을 했었었는데 이분이 사실 한 달이 채 안 되면서 본인이 요식업 하지만은 뭐 여러 업체를 하더라고요. 음식점.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뭐 카레집을 하는데 그리고 고깃집 하는 사람과 어우러 가지고 한 달 만에 그 노도반도에 있는 그 난민들이죠.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그 식사 제공하려고 사실은 뭐 그 가는 과정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보니까 다 깨지고 도로가 그러다 보니까 어찌어찌 가서 이 많은 분들에게 그 사람들 그 피해를 당한 분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려고 오지를 간 거예요. 사실은 그 상황에 대한 부분을 보니까 일반인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참 생각할 수 없는 부분들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갖는 편견이란 거죠. 편견. 요식업을 하면 늘 돈만 챙기겠다 이런 어떤 생각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더군다나 실질적으로 자기 실천을 통해서 이 피해를 당한 분들을 위해서 직접 그 뭐 음식을 싸들과 직접 요리를 해서 요즘은 푸드코트 많죠. 푸드코트더라고. 푸드코트 가서 정말 이 갈 수 없는 길 돌아 가서 이 지역민들에게 그 음식을 그 제공하는 그 광경을 보니까 본인은 굉장히 정말로 그 못했던 것을 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의 고마움뿐만 아니라 제가 보는 입장에서도 이 편견이 참 무섭구나 인간에게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돈만을 바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정을 나눠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이 또 다른 면모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넓은 세상에 있어서의 생각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이고 또 여러 많은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펼쳐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비 3.0에 대한 부분도 상상, 꿈, 도발을 늘 저는 수업 시간에 이 슬라이드를 매번 어떤 수업인지도 보여줍니다. 아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뭐 사실은 한국 그 젊은이들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창의성이라고 하면서도 사실 창의성은 하루 이틀에 이 열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시절까지 닫혀 있다가 대학에 오면 더 닫히고 싶은 거예요. 답답한 거죠. 취업이 안 되니까. 그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뭔가 창의를 바란다는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런 제안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굳이 얘기를 많이 해요. 뭐 도발이 도전이 아니라 왜 도발인가? 사실은 개별적인 개개인의 목표가 아니라 뭔가 상대에게 뭔가 자기 어떤 그 가능성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이 순발력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도발을 이렇게 어쨌든 즐겼습니다. 아마 상상에 대한 부분들은 대표적으로 제가 그 명가파인 해시 같은 경우 해시라고 하는 그런 얘기합니다. 상상을 이야기하면은 그야말로 가장 큰 것은 밖에 없고 가장 작은 것은 안이 없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사실 그 정도의 뻥이죠. 그 정도의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늘 생각하는 부분들, 사실 그래서 그 열린 마음을 열 수 있도록 그런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늘 제안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고, 꿈에 대한 부분도 아마 장자의 호전몽, 아마 이 부분도 정말 인공지능 시대에 정말 날아가는 나비가 난지 내가 나비인지 정말 헷갈린다고 하지만서도 지금 인공지능 시대 속에서는 결국 우리 스스로가 인간지능이라고 늘 강조를 하지만은 자칫 인공지능에 흡수되는 빨려 들어가는 이 상황은 아닐까라고 한 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도발은 사실은 칼 세이건의 그 창백한 푸른 점, 이 사진을 올린 건데요. 저는 칼 세이건이 정말 도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들은 다 반대했던, 나사 연구자들이 반대했던 부분들을 굳이 그 오랜 동안 어쨌든 고집에 고집 부려서 이 카메라도 60억 광년이죠. 60억 킬로죠. 엄청나게 많은 보조 1호가 돌릴 수 있는 상황들은 결국 기계가 망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면서 인간에게 또 다른 이 상황, 세상을 보여줬더라고 한 이 도발이 굉장히 또 소중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AI 사랑 혐오라고 하는 강좌를 하면서 학생들이 이 슬라이드를 보여주면은 교수님은 도발을 해보셨어요? 이런 얘기를 자주 질문을 듣습니다. 매 학기마다 들어요. 그래서 저 또한 사실은 뭐 근간에 있어서 여러 도발을 많이 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제가 레트로 동아시아의 건축 공간과 신화는 작년 초에 일본 쪽에 관심을 가져서 한 30군데 국립대학에다 사실은 강의해달라고 강의할 수 있겠냐고 요청을 했더니만 뭐 반대에 부딪히죠 당연히. 그래서 한 4개 정도의 대학에서는 강의 가능하다고 그렇게 회신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좀 더 직접적인 여러 절차들을 그 이야기를 해서 저 또한 그 자체가 복잡해서 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상황도 있었고, 심지어 제가 오키나와 쪽에 관련해서 답사를 많이 다녔기 때문에 오키나와 현지사에게 2번씩이나 사진을 메일을 보냈어요. 제가 아이템이 있으니까 좀 써달라. 그랬더니만 다른 오키나와 계신 분이 참 헛수고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직접 뭔가 연출이 닿지 않으면 어떻게 연락이 오겠냐. 물론 연락은 안 왔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이 작년 2월 달에는 사실은 제가 일본 NHK하고 여러 방송국에다가 제 강의 현장 라이브 강의하는 강의에 대해서 사실 얘기를 해봤었거든요. 그랬더니만 NHK 방송에서 연락이 왔어요. 작년 제가 2월에 했더니만 1월 달에 했더 2월에 한번 인터뷰하자고 해서 일부러 오키나와 가서 담당 기자하고 NHK 담당 기자하고 어쨌든 인터뷰하고선 6월 달에 그 촬영하겠다고 해서 작년 6월에 또 일부러 시간 내서 갔더니만 그쪽에서 펑크를 냈어요. 그때 마침 북한이 미사일 쏘는 바람에 그쪽 취재하느라고 뭐 제 거는 결국 펑크 내버렸는데, 어쨌든 그런 시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 또한 사실은 마음 뿌듯이 뭐 캔슬은 됐지만은 또 그렇게 시도해서 내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인지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고마운 것이고, 레트로 동아시아의 건축 공간도 친화라고 하는 이 강좌는 사실 제가 또 지금 책으로 쓰고 있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책을 국내에서 내려고 하다 보니까 칼라 출판이 참 어렵더라고요.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칼라로 그래도 나름대로 자유자재로 출판할 수 있는 곳이 일본일 것 같아서 여러 군데 출판사를 얘기했더니만 결국 다 거절을 하더라고요. 뭐 본인들이 기획을 하기 때문에 뭐 외부적인 거는 안 받는다. 물론 그렇겠죠. 제가 저를 어떻게 알고서 저가 쓴 책에 대한 부분들을 발전 계약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여러 군데 출판사 했다가 마침 가고시마 쪽엔 출판사에서 연락 왔어요, 사실은. 그래서 원고 다 되면은 어쨌든 보내달라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어서 어쨌든 그쪽을 믿고 또 지금 쓰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도발에 대한 부분들은 한편으로 저에게 힘이 될 뿐만 아니라 뭐 이런 시도를 한다라고 한 4, 5년 전에는 또 그런 것도 있으니 제가 이쪽에 드론 하다 보니까 드론과 관련해서 이 뇌파 실험에 대한 부분들에 그 관심을 갖고 있는 교수님이 계셔서 뇌파 실험은 사실은 아주 적막한 곳에서 사실 흔들림 없이 뇌파를 해야 되거든요. 저는 근데 그것보다는 움직이면서 하면 좋겠다. 사람이 감정이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움직이면서 뇌파 실험을 하면 어떻겠냐 해서 손살을 치고 놓으라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혹시나 싶어 제가 그 알아봤죠. 그랬더니 뇌파 검사도
무선 뇌파 검사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 대닥던지에서 알아보고든 다 준비를 했는데 움직이면서 드론을 촬영하는 거죠. 그 사람의 모습의 어떤 변화가 어떻게 뇌파로 변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 그랬더니 그 정밀도가 낮아서 안 된다고 했었지만은 저는 한번 해보자고 했는데 결국 제가 꺾였죠 사진에. 안 된다고 하죠. 그래서 뭐 이런 시도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 엉뚱한 것일 터인데 지금 생각하면은 아마 시도했으면 정말 좋았겠다 싶은 생각도 또한 듭니다. 킬링 곡선에서 만난 인간지능과 인공지능, 뭐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데이비드 킬링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이 킬링 곡선에 대한 부분들이 탄소에 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950년대에 시작했던 연구 결과가 작게 사실 빛을 보는 상황이기도 하고, 막 이 부분도 분명 환경 윤리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은 묵묵히 이 연구하는 학자의 어떤 이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 인류에게 인간지능에게서 굉장히 많은 고마움을 사실 받은 그런 경우일 터이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인공지능이 학습하게 되면은 정말 전기만 끊지 않으면은 뭐 지속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본다라고 하면은 킬링 교수가 했던 이 킬링 곡선에 대한 부분들은 어찌 보면은 우리가 앞날에 있어서 인공지능에 결국 잠식당하지 않기 위한, 그것보다는 결국 서로 어떤 이 상호 협업할 수 있는 그 여지를 찾는 것이 오히려 빠르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부모의 부모가 되고 자식이 자녀가 될 때, 사실 이 책은 제가 2020년도에 그 유학자들의 노년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이 글로 썼던 것으로 책으로 냈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후에 이제 불교 쪽에서 노년의 의미가 어떤가 싶어서 아함경을 찾아서 사실 그 준비를 했다가 책은 못 냈는데, 사실 부모의 부모가 되고 자식의 자녀가 될 때 아마 여러 선생님들이 또 다 겪었던 그런 과정일 겁니다. 저 또한 뭐 얼마 전에 이런 일을 겪었지만서도 결국 부모가 되고 또 부모가 자식의 또 자식이 되고 또 결국 자식이 부모의 또 부모가 된 이 상황에 대한 부분들, 아마 이 부분들은 결국 인간이 태어남과 동시에 죽음에 이를 쪽에 누구나 겪게 되는 이 상황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그 절절함에 대한 부분들을 또 한번 우리가 들여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진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AI 기술과 인간지능의 선택, 떨림 이 부분인데, 사실은 이 내용은 제가 텔레비전 그 작년인가요? 불꽃 밴드라고 여러 록 밴드가 나와서 전설적인 록 밴드가 나와서 그 노래하는 것들을 우연찮게 함께 보다가 죽은 가수를 말처럼 이 노래를 집음해 가지고 들어주는 그런 이 영상을 봤었어요. 그러니까 뭐 정말 그 죽은 가수는 뭐 죽었지만서도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많은 관객들, 또 동료 가수들 경우에도 정말 코등이 짠한 그런 면모들을 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내용은 책 그대로 있는 거 제가 캡처해가지고 사실은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먼발치에 있는 게 아니라 또 인간의 욕구에 대한 부분들, 사실 뭐 최근에 이번 주인가요? 데드봇이라고 해서 죽은 사람을 어떤 부활하기 위한 다양한 패턴들로 정말 이 다시금 이 눈앞에 보이게 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에 대한 부분, 윤리 문제에 걸리다 보니까 많은 상황도 있긴 하지만서도 어찌 보면 음악에 있어서 이런 정도만 하더라도 우리에게서 또 다른 떨림을 우리 스스로가 어떤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진화된 기술 부분들이 결국 인공지능에 있어서는 또 다른 면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구더기가 무서워도 장은 당구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계단입니다. 뭐 네덜란드에 있는 크테리온, 뭐 이분은 지금 아마 사라졌고 사진만 남아 있을 터인데요. 또 아래에 있는 다 아시다시피 이 불국사의 배공교와 청운교입니다. 계단이라고 하는 부분이 건축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결국 이 권위와 또 하나의 권력의 상징에 대한 부분들 보통 표현합니다. 이 건축의 역사에 있어서는. 근데 그 부분들이 이 기존에 있어서 어떤 권력 권위에 대한 부분들을 와해하는 대표적인 부분들이 이 크리테리온 계단뿐만 아니라 배공교, 청운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결국 이 계단을 밟으면서 자문을 열고 안에 진입해서 석가탑, 다보탑 그리고 대웅전에 대한 부분 통해서 사람들의 열망에 대한 부분들을 가슴 가득 맞이해준 바로 그런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권력자가 아니라 많은 모든 사람들을 대중을 포용하는 그런 모습의 계단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부분들, 아마 이 부분들은 인공지능 더하겠죠.
마음만 먹고 기술만 개발되게 된다면 더더욱 스탑이 아니라 지속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간의 문제입니다. 석가의 뒤태, 뭐 제목이 조금 그렇죠. 근데 사실 제가 이 제목을 잡은 것도 드론 촬영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늘 사람들은 앞만 봐요. 이 석가모니 불상도 마찬가지 앞만 보는데 제가 20살 때 이 정각은 뒤쪽에서 잠자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지 모르겠지만 드론 촬영하다 보면은 이 뒤태의 모습은 또 다른 다양한 면모를 볼 수 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시각은 결국 어디에 이 접점을 두는가에 따라서 다양할 수 있다라고 이런 부분이 사실 이 사진은 학교 드론 촬영을 했던 경우 김영구 선생님으로부터 사실 그 사진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그대로 어떤 책에 쓸 것인데 사실 뒤태를 찾다가 여러 그 자료를 찾다가 마침 김영구 선생님 제공해 주셔가지고 다행히도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우리 학교를 보시면 스님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늘 이제 앞에서만 석가모니 상을 보지만은 뒤로 봤을 때 또 다른 면모. 그렇기 때문에 그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교과처럼 삼보의 언덕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되새겨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석굴암에 대한 부분, 석굴암 뭐 이번 주 뭐 기사 보니까 자꾸 무너질 것 같으니 겁난다, 뭐 굉장히 위험하다 그런 기사가 나와서 이제 저도 마음이 조마조마하긴 합니다만서도 이 일명 포컬 포인트와 사이클로이드에 대한 부분, 건축학에서 주로 언급하는 부분입니다. 이 포컬 포인트라고 하는 부분도 지금 아래 이 석굴암의 불상의 그 위치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서 이 포컬 포인트 구상을 했고, 그다음에 사이클로이드에 대한 부분들은 우연치 않게 사실은 석굴암에 대한 부분들을 글을 쓰려고 하면서 동영상을 보다 보니까 남들이 늘 석굴암은 그냥 굴의 공간 정도로만 생각했었는데 자세히 좀 들여다보니까 제가 이 노란 펜으로 쳐놓은 것처럼 이 공간은 사실 또 다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포컬 포인트는 사실 보시다시피 타원의 정의 두 점에서 각각 합의 동일한 그 공간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일명 포컬 포인트라고 하는 건 그렇습니다. 서로 뭔가 의견이 잘 맞지 않을 적에 적절한 그 간격 속에서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하나의 이 간극 패턴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패턴의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많이 보셨던 뉴스에서 가보진 않지만 저도 백악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대통령이 앉아 있고 그 맞은편에 관료들이 앉아 있지만서도 이 상황은 말하자면 건축학에서는 굉장히 서로 이 조화롭게 의견을 나눌 수 이런 하나의 공간 영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 보았던 것은 이 석굴암의 이 그 평면도입니다. 이 많은 그 학자들이 언급하면서 이 석굴암의 본전불 같은 경우에는 딱 정중앙이 아니라 약간 뒤로 물러나 있다고 이렇게 해서 이 구도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설명하는데 제가 본 것은 좀 더 큰 틀에서 보면은 이게 포컬 포인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석굴암의 본전불을 보면서 불편하다기보다 즉 권위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늘 다가서고 포용하는 이런 패턴으로 이해할 수 있었겠다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이 포컬 포인트의 의미를 이 석굴암의 평면도 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그 사이클로이드라고 하는 부분들은요, 사실 원이라고 하는 것을 동그라미 그리면 하나의 공간만 남지만은 이 원을 통째로 굴리게 되면은 위에 표면처럼 이렇게 큰 하나의 이 틀이 잠기고 그래서 이 부분들의 사이클로이드는 뭐냐면 건축학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공간으로부터 시간에 대한 의미들이 반영된다. 공간에서 시간. 그래서 사실은 석굴암을 보면 큰 굴이라고 하는 것 정도에서 그치지만은 굴만이 분명히 있지 않을 것 같다 싶어도 우연찮게 보다 보니까 사이클로이드 패턴의 이 건축물의 패턴이 하나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기존에 예전에 그 1900 그 일제 강점기에 이 보수하기 전에 그 석굴암의 면모를 보니까 마찬가지로 이 사이클로이드에 대한 곡선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역시 그 전문가들은 다르구나. 단순하게 굴의 공간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시간의 의미까지 같이 반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현대 건축학에서 많이 언급했던 부분들은 오래전에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석굴암을 건축했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의 글을 또한 쓰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은 미래 수업의 학습 환경에 대한 부분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현장 라이브 강의하고 이 부분들을 좀 더 학교 웹엑스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한번 진행하려고 아마 다음 학기부터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더 이 다양한 활성화의 차원이고 비대면의 강의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은 뭐 부정하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저는 굉장히 강조합니다. 앞으로 미래 수업의 상황대로 이 부분이 없으면은
많이 외로울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어서 제가 이 섬에서 섬으로 이 표현을 들었던 것은 뭐 현장 라이브 강의를 하면서 이 서울부터 해서 이 일본 일대에 대한 상황들 좀 더 이 고민해 볼 수 있겠다 싶어 이런 도표를 썼는데요. 사실 이 부분도 제가 다녀왔고 또 이 각각의 지역에서 현장 라이브 강의를 동시에 제가 이 카메라를 켜면은 진행할 때 그런 상황의 패턴으로 지금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이번에 중견 연구 내려고 했었는데 뭐 개인적 사정 때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 제가 다 다녀온 것이기도 하고 제가 오키나와 연구한다니까 외부의 다른 학교 교수님들이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그 동국대 오키나와 하는 사람이냐. 그래서 제가 사실 오키나와 4개월 또 다 다녀왔거든요. 혼자 답사 다니면서. 그래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본 만큼 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겠죠. 또 그리고 이런 패턴에 대한 부분들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미래 수업의 어떤 학습 환경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우리 동국대학이 또 선도적으로 나아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또한 가득합니다. 마지막 그 많은 변화일 것 같아요. 뭐 마음의 바람 그야말로 이 깃발이 움직이는가라고 하는 이 패턴처럼 말이죠. 아마 이 최근에 있어 기존에 우리 지금 뭐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은 네, 지금 많은 변화 중에 하나는 이제 의자를 놓고 앉더라고요. 이런 변화라고 하는 것이 결국 불교의 힘인 것이고 뭐 최근 얼마 전에는 유진 스님이라고 개그맨이 그렇게 활성화하는 부분들을 보면은 또 다른 많은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한번 돌이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자, 저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